북한의 300억 달러. 그게 김정은이 해외에 숨긴 비자금의 규모였습니다. 2019년 12월 7일 새벽 3시 평양 17호실 외화관리 책임자 리철수가 사라졌습니다. 보위부는 즉시 추격조를 구성했습니다. 20년간 지도자의 돈을 관리하던 최고위 간부가 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그의 품엔 현금이 아니라 11살 폐렴으로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 아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실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58살 리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12월까지 평양구역 17호실 외화관리 책임자였습니다. 만수대의사당 뒤편 3층 건물에서 일했어요. 지도자의 비자금 300억 달러를 관리하는 최고위 간부였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12개, 마카오 비밀 금고 3곳,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6개. 그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돈으로 제 아들 하나 살릴 수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7호실 청사 3층 사무실에서 외화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통강구역이 보였습니다. 전기가 끊겨 거리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오후 6시인데 가로등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외화 장부를 펼쳤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들이 빼곡했어요. 1번 계좌 230억 달러, 2번 계좌 78억 달러. 제 손끝에서 이 엄청난 돈이 움직였습니다. 무기 밀매로 번 돈, 마약 거래로 번 돈, 사이버 해킹으로 번 돈. 모두 제가 관리하는 루트였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강구역 간부 아파트까지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당 간부 전용 검은색 벤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6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멈춰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6층까지 오르니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난방이 끊긴 지 나흘째였습니다. 제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안에 강명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꺼운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여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다급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제 아들 리준성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40도는 넘는 고열이었어요. 준성아. 아이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아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중구역 봉화진료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6번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어요. 여기 봉화진료소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저는 17호실 책임자 리철수입니다.
제 아들이 고열에 폐렴 증상이 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뭐라고요? 당 중앙위원회 가족분이 대기 중입니다. 순서를 기다리십시오. 저도 당 간부인데요. 규정입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숙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준성이가,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0억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이 제 아들 하나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저녁 같은 층에 사는 조혁범 동무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 동무 들었습니까? 모란봉구역당 책임비서 부인이 어제 술 마시고 숙취로 고생한다며 의사 3명이 급파되었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집은 전기도 24시간 들어오고 온수도 나온답니다. 수입약도 쓴다던데. 조혁범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이었어요. 어둠만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대동강 너머 류경호텔만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암흑이었습니다.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원한 태양 빛나는 나라, 우리 공화국. 하지만 제 집엔 빛이 없었습니다. 전기도 난방도 희망도 없었어요. 밤 11시 준성이의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외화거래 장부가 들어 있었어요. 5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장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누가 행복해지는 걸까? 백성들은 전기도 없이 굶어 죽는데 300억 달러가 스위스에 쌓여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저는 20년 동안 누구에게 충성했던 걸까? 준성이의 기침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에 비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단둥의 조선족 브로커 장위성. 외화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쪽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성이의 숨소리를 들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양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만수대 광장을 지나 17호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야근한다고 말했어요. 3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특수 전화기 앞에 앉았어요. 이 전화기는 중국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당 간부 전용 회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눌렀어요. 중국 단둥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평양 리철수입니다. 리 선생님?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폐렴입니다.
고열이 사흘째예요. 북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안 받아줘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 선생님, 지금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대가로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정보 말입니까? 지도자의 비자금입니다. 300억 달러의 흐름, 계좌번호, 거래 루트, 모두 제가 알고 있어요. 장희성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선생님, 그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 돈은 스위스에 쌓여 있어요. 저는 이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긴 침묵 후 장희성이 말했습니다. 사흘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방금 무엇을 한 걸까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동강 너머로 해가 떠올랐어요. 12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평양의 새벽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체제를 배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300억 달러보다 무거운 건 한 아이의 생명이라고. 20년 충성보다 소중한 건 제 아들의 숨소리라고. 북한의 어둠 속에도 인간의 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 기적처럼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단둥으로 외화 정산 업무 출장이었어요. 김 부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리동무 단둥 가서 외화 정산하고 오게. 일주일이야. 일주일.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USB 하나를 꺼냈어요. 외화 거래 장부, 계좌번호, 비밀 루트를 모두 복사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이었어요. 지도자의 스위스 은행 계좌 12개, 마카오 금고 3곳,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6개, 모두 담았습니다. USB를 속옷 안감에 꿰맸어요. 절대 발각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숙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제 눈빛을 보더니 알아챘습니다.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단둥 간다. 모레 새벽에.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우린? 장희성이 준비하고 있어. 니와 준성이를 데려갈 방법을. 눈물이 명숙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준성이가 여기서는 살 수 없어. 봤잖아. 약도 없고 병원도 안 받아줘. 명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렸어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준성이를 잃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성이가 잠든 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화했어요. 무엇을 가져갈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요. 만약 보이부가 오면 모른다고 해. 나도 출장만 간 거라고. 준성이는 약을 구하러 중국 병원에 갔다고 해. 합법적으로. 출발 전날 저는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5년간 조금씩 모아둔 달러, 지폐와 중국 위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2,500달러, 10,000위안. 많지 않았지만 이게 전부였어요. 지폐를 옷 안감 사이에 숨겼습니다. 양말 속에도 몇 장 넣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였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3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준성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준성아, 아빠가 꼭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명숙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꼭 살아서 만나요. 그래. 꼭. 니와 준성이도 조심해. 차가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 간부 전용 검은색 벤츠였어요. 순안공항으로 가는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평양은 잠들어 있었어요. 대동강대교를 건너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의 평양이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제 과거가 있었어요.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비행기는 6시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보이부 요원이 여권을 검사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어요. 가방 안에는 서류와 옷만 있었습니다. USB는 속옷에, 돈은 안감에 숨겨져 있었어요. 좋아. 가. 통과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륙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만수대의 사당이 보였어요. 모란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후 단둥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공항 문을 나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이랄까요? 숙소에 짐을 풀고 무역사무소로 갔습니다. 평양과 직통으로 연결된 북한 무역회사였어요. 낮 동안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외화 정산 서류를 검토하고 중국 업자들과 미팅을 했어요. 저녁 7시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단둥 시내의 작은 중국 음식점으로 갔어요. 장희성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장 선생.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가족은 이틀 후 국경을 넘습니다. 제 사람이 평양에서 데려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먼저 정보를 원합니다. 신뢰의 증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 안에서 속옷 안감을 풀었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다시 나와 장희성에게 건넸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5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이에요. 장희성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라면. 진짜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두 들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남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어요. 강 건너편이 북한 신의주였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어요. 어둠만이 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곧 만나실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체제를 배신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틀 후 저녁 장희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숙소를 나가 장희성이 알려준 주소로 갔어요. 단둥 외곽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가며 손이 떨렸습니다. 302호.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서 있었어요. 준성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여보. 명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성아.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장희성이 준비한 차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단둥 제1인민병원이었어요. 중국 의사가 준성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했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즉시 입원해야 해요. 살 수 있습니까? 치료하면 괜찮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명숙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준성이는 그날부터 입원했습니다. 깨끗한 병실이었어요. 하얀 침대, 따뜻한 난방, 환한 조명.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와 아이를 돌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단둥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어요. 명숙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맞아. 우리 선택이 맞아. 하지만 준성이 봐. 저렇게 편하게 숨 쉬는 거 봤어? 북에서는 죽었을 거야. 명숙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다음 날 장희성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우리 선생님, 한국정보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께서 주신 정보가 진짜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 검증 중인데 맞으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으킬 거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한국 측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한대요. 언제? 내일 밤. 여기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안전가옥에서요. 다음 날 밤 장희성의 차를 타고 단둥 외곽으로 갔습니다. 30분을 달렸어요. 작은 주택가에 차가 멈췄습니다. 2층짜리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누군가 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리철수 선생님이십니까? 네. 저는 김도연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중국 팀장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김도연이 USB를 꽂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화면에 제가 정리한 파일들이 떴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루트 지도. 이게 정말 김정은, 아니 북한 지도자의 비자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5년간 관리한 돈이에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 300억 달러는 될 겁니다. 김도연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0억. 그중 절반은 무기 밀매로 번 돈입니다. 나머지는 마약, 위조 지폐, 사이버 해킹으로 번 거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USB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래 영수증, 은행 명세서, 이메일 기록. 제가 직접 관리한 파일들이에요. 김도연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선생님, 이 정보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안 받아줬어요. 저는 수백억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제 아들 하나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지도자의 돈은 스위스에 쌓여 있어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감옥이에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가족만 살려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족을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이 어둠 속에 흐르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이 북한이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00억보다 무거운 건 인간의 양심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성이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아이가 침대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아빠, 여기 음식이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그때 장희성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 선생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이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선생님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단둥 무역사무소에서 보고가 들어갔나 봅니다. 선생님이 며칠째 출근하지 않는다고요. 명숙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장희성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오늘 밤 국경을 넘어야 해요. 더 깊이 중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준성이는 아직 시간이 없어요. 보이부 추격조가 이미 신의주를 떠났습니다. 내일이면 단둥에 도착해요. 결정해야 했습니다. 준성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눈빛이었어요. 가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준성이를 안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장희성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명숙과 준성이가 뒷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뒷자리에 탔습니다. 장희성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단둥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도로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별로 없었어요. 30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장희성이 백미러를 봤습니다.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이부일 겁니다. 벌써 도착했나 봐요.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100km, 120, 140. 도로가 흔들렸어요. 뒷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헤드라이트가 우리 차를 비췄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습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앞에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장희성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옆길로 빠졌습니다. 비포장도로였어요.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명숙이 준성이를 꽉 안았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있어. 뒷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뒷유리에 금이 갔어요. 엎드려요. 장희성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몸을 숙였어요. 탕, 탕, 총알이 차체를 맞췄습니다. 옆 창문이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날아왔습니다.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 지류였어요. 저기로 갈 겁니다. 장희성이 강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강변에 차를 세웠어요. 내리세요. 빨리.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준성이를 안고 강변으로 달렸어요. 명숙이 뒤따라왔습니다. 뒷차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보이부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거기 서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최강철이었어요. 보이부 수사과장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리철수, 멈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강가에 배가 있었습니다. 장희성이 준비한 배였어요. 타세요. 배에 올랐습니다. 장희성이 노를 저었어요. 배가 강물에 떴습니다. 총성이 또 울렸습니다. 탕, 탕, 물에 총알이 박혔어요.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리철수, 돌아와. 최강철이 강가에서 외쳤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배는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노젓는 소리만 들렸어요. 명숙이 준성이를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최강철이 총을 겨눴습니다. 우리를 조준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최강철이 총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우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총을 내렸어요. 광철, 미안합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강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흔들었어요. 작별 인사였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강 건너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이 강을 물들였어요.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렸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숙이 울었어요. 준성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압록강을 건넌 후 우리는 중국 내륙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장희성의 브로커 네트워크가 우리를 숨겨주었어요. 조선족 마을에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김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라오스까지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측이 픽업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5일, 늦으면 7일입니다.
길고 고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도시들, 농촌들, 산들. 준성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기 사람들 많아. 그래. 여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곳이야. 우리 가는 곳도 그래. 응. 더 자유로운 곳이야. 며칠을 이동했습니다. 기차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트럭으로, 검문을 피해 밤에 이동하기도 했어요. 중국 남부 광시성에 도착했습니다. 더웠어요. 북쪽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습니다. 베트남 국경을 넘었습니다. 비밀 루트였어요. 산길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준성이를 업고 산을 올랐어요.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메콩강이 보였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희성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끝입니다. 저쪽에서 한국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셨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포옹했어요. 장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 사십시오, 리 선생님. 장 선생님도 조심하십시오. 메콩 강변에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에 올랐어요. 라오스 어부가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강을 건넜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쪽 하늘이 붉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보였어요. 배가 강가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리철수 선생님이십니까? 네. 저는 박유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동남아팀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박유진의 차를 타고 비엔티안으로 갔습니다. 라오스 수도였어요. 거기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어요. 제 손에 들린 대한민국 여권.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방콕 경유 인천행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호텔 발코니에 서서 비엔티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평화로웠어요. 명숙이 옆에 왔습니다. 여보, 정말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응, 조금만 더. 우리 잘한 거 맞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한 거야. 우린 인간으로 돌아온 거야. 다음 날 비엔티안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라오스가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방콕에서 환승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5시간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박유진이 말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제 고향이었어요. 아니, 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공항 복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웃고 전화하고 짐을 끌었어요. 준성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야? 그래, 대한민국이야. 와, 사람 많다.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어요. 긴급 여권이었습니다. 심사관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입국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명숙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박유진이 차로 안내했습니다.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새 생활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수많은 차들. 여보, 저것 좀 봐요. 차가 엄청 많아요. 명숙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어. 1시간쯤 달렸습니다. 경기도 안성이었어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하나원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했어요. 침대가 3개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있었어요. 온수가 나왔습니다. 명숙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온수가 나와요. 온수가. 저도 울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우리에겐 기적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체조를 했어요. 아침 식사 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말과 달랐어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인민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사회 적응 교육도 받았습니다. 은행 사용법, 병원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휴대전화 사용법. 준성이는 학교 준비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어요. 북한에서 온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명숙은 직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배웠어요. 처음 만져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과 매일 만났어요. USB에 담긴 정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 계좌번호가 정확합니까? 네. 제가 직접 관리한 계좌입니다. 이 거래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18년 7월입니다. 시리아 무기 거래였어요. 조사는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끝난 후 김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주신 정보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이었어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리철수님은 사회 적응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8월의 어느 날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그래. 영원히 우리 집이야. 그날 밤 세 식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유엔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의 비자금 정보가 공개되면서 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성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아빠 이야기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한 일이야. 아빠 대단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인간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봄이었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북한 출신이라는 게 때로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로구의 작은 중국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닷새 근무였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일한 대가였어요. 집에 돌아와 명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 제 돈이야. 명숙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잘 살 거야. 명숙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월급은 17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 달에 370만 원을 벌었어요. 준성이는 구로구의 한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어요. 말투가 달라서 놀림도 받았습니다. 야, 너 북한에서 왔대? 응. 신기하다. 진짜 북한말 해봐. 하지만 곧 적응했어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민수, 지훈, 서연.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어느 날 준성이가 친구 셋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이야. 어서 와. 많이 먹어. 아이들이 거실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떠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아들이 친구들과 웃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2년이 되었어요.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2천만 원이 모였어요. 결심했습니다. 제 가게를 차리기로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렸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행이 저를 믿고 돈을 빌려준다니요. 구로구의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10평짜리 가게였어요. 철수통닭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5월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엔 조금 더 왔습니다. 셋째 날엔 더 많이 왔어요. 한 달 후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통닭 진짜 맛있어요. 북한에서 오셨다며요? 힘내세요. 그런 말들이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어요. 닭을 손질하고 튀기고 양념을 발랐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준성이가 방과 후에 가게에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아빠,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아들. 아빠, 저 여기서 일하는 거 좋아요.
왜?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중 하나였어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일 2주일 전 우편으로 투표 안내문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첫 투표 안내였어요. 명숙이 안내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투표 안내장이야. 우리가 투표할 수 있대. 투표가 뭐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거야. 우리가 직접.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요? 그래. 여기서는 국민이 주인이니까. 투표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명숙도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준성이도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아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투표하러 가는 거야. 투표가 뭔데요? 나라를 이끌 사람을 뽑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투표소는 동네 초등학교였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길을 걸으며 주변을 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벚꽃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모두 같은 목적으로 왔어요. 저도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을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그가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주었습니다. 기표소로 가세요.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투표용지를 펼쳤습니다.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 제 선택이 중요하다니. 평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선택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찬성만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게 자유였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였어요. 도장을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후보의 이름 위에 찍었어요. 꾹.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같았어요. 기표소를 나왔습니다. 투표함이 있었어요. 투명한 상자였습니다. 저는 제 투표용지를 천천히 함 속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준성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끝났어? 응. 어땠어?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 계속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영원히. 도망 안 가도 돼? 제 목이 메었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성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저녁 TV에서 개표 방송이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명숙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행복해. 정말로. 밤이 깊었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별들이 보였어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노트였어요.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투표를 했다. 나는 체제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인간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100억보다 무거운 건 인간의 양심이었다. 북한의 어둠 속에도 인간의 빛은 남아 있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평양에서 300억 달러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제 아들 하나 살릴 수 없었어요. 여기서는 작은 통닭집을 운영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제 가족이 웃을 수 있으니까요. 진실은 언제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